세계 최강국 미국.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한순간에 300명의 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구금됐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미국 정부까지 움직이게 만든 놀라운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듀부아,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국제부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국제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죠. 미국 조지아주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또 다른 아시아 기업의 평범한 투자 스토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기자로서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중국, 일본,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수없이 봐왔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초기 투자로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노동 문제나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총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바꿔놓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만 해도 1189만 제곱미터, 축구장 1600개 크기였어요. 제가 파리에서 본 어떤 산업단지보다도 컸습니다. 연간 3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이 만든 거야?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풀러 지역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인구가 무려 22%나 급증했어요. 2만 5천 명에서 3만 1,000명으로 늘어난 인구 중 상당수가 한국인과 그 가족들이었죠. 이런 급격한 인구 변화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였어요. 한국 식당이 한 곳에서 6곳으로 늘었고 이 중 3곳은 미국인 고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트코에는 김과 김치, 만두가 진열되기 시작했는데 매주 2톤씩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새 주택도 수십 채씩 들어서며 완전히 새로운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사는 브룩스 카운티의 집값은 4년 사이 평균 35% 올랐다고 해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였죠. 현지 주민 마이클 존슨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고 나서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자리도 늘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는 매주 80명의 미국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식 카페와 베이커리도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문화의 영향이었어요.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고 수강 신청이 몰려서 대기자가 5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K-팝 동아리도 생겨났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죠. 추수감사절에는 한국 가정들이 김치와 불고기를 준비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고 한국의 추석에는 미국 이웃들이 한국 가정에 초대받아 송편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나? 결국엔 문제가 생기겠지. 유럽에서 아시아 기업들의 진출을 여러 번 취재해본 경험상 초기의 성공 이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독일의 중국 기업들, 프랑스의 일본 기업들을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문제, 문화적 충돌, 법적 분쟁 등이 불거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2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들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변수, 경제적 변수, 사회적 변수가 너무 많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성공의 이면에는 복잡한 노동 관행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하청업체들이 에스타 무비자 입국이나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온 기술자들을 90일씩 나눠서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거죠.
역시 뭔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30년간 국제기자로 일하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미국의 엄격한 노동법과 이민법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90일 단위로 순환하며 일하는 시스템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죠. 미국 당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제가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475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진출 사례를 수십 번 봐온 경험으로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결과였거든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된 대규모 단속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랐어요. IC, HSI뿐만 아니라 FBI, 마약 단속국, 세관 및 국경순찰대까지 총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요원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규모 단속은 몇 달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것임이 분명했어요. 단순한 즉흥적 단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것을 보면 미국 당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300명이 한국인이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웠어요. 독일에서 중국 기업들이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건, 프랑스에서 일본 기업이 노동법 위반으로 큰 곤욕을 치른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초기에는 화려한 성공을 자랑하다가 결국 법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였죠. 현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원들이 공장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조지아주 폭스턴의 IC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지아 경제의 구원자로 불렸던 이들의 처지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기업의 몰락 예상된 결과.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 숨겨진 불법 관행이 드디어 드러났다. 성공 스토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구금된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구금시설로 끌려간 거였어요. 가족들과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구금시설의 상황도 열악했어요. 한인들이 모인 대규모 그룹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데 지지는커녕 오히려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또 다른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누가 갚아? 한국으로 돌아가면 일자리가 있기나 할까? 절망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가족들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피해자 의식이네.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목사인 김호성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며 한인 공동체의 불안한 심정을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자업자득으로 보였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 목사는 한인 공동체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그저 현실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한인 공동체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위축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모습을 보였던 한국 식당들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인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의 사장 박영수 씨는 갑자기 손님이 줄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인들 모두가 위축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성공적으로 정착해가던 한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아시아 기업들이 서구 사회에 진출할 때 겪는 전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응은 제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쪽은 법 집행을 지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다른 한쪽은 한국 기업들을 옹호하며 경제적 기여를 강조했어요. 77세의 로비라는 남성은 주유소에서 저와 만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주 50시간 일하며 세금을 내는데 세금도 안 내고 나라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야. 롭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민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으니까요. 자국민 우선주의가 대두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중국 기업이 진출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나 같은 불만이 터져나왔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인 러셀은 현대차 공장은 우리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을 적극 옹호했어요. 내 주변에도 현대차에서 일자리를 얻은 지인들이 많다. 사람들이 식당은 원하면서 정작 식당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러셀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어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인 데이비드 윌슨도 한국 기업들을 옹호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오고 나서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실업률이 8%에서 3%로 떨어졌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현지 한인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한인 공동체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우리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반응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이미 다음 기사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실패 사례 분석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파리 본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각도의 기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기업들의 실패담은 항상 유럽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현대차와 LG의 대응을 보며 저는 전형적인 기업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생각했어요. HLGA 배터리 측은 관련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고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뻔한 대응을 했습니다. 다 똑같아. 문제가 터지면 책임 회피하고 시간 끌기.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 스캔들을 취재해본 저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상황을 파악 중, 당국에 협조하겠다.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 같은 뻔한 말들만 반복하죠. 진짜 사과나 책임 인정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직접 고용 임직원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역시 계층적 차별 구조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 나오는 거였죠. 본사는 안전하고 하청업체만 위험을 떠안는 구조였어요. 이런 구조는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직접 고용 직원들은 안전했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처벌받았거든요. 미국의 법 집행은 정말 철저했어요. 유럽의 경우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교적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달랐습니다. 법은 법이고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당초 수색영장에는 중남미 출신 근로자 4명이 단속 대상이었는데 실제로는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어요. 미끼 수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더 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수사 기법은 미국 당국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케이스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포장한 거죠. 정말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미국 당국의 치밀한 수사 과정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HSI는 몇 달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불법 고용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와 세금 탈루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따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 범죄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된 거였죠.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미국의 이민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체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의 기업이든 미국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였죠.
이런 강경한 메시지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구금된 한국인들의 법적 상황도 매우 복잡했어요. 대부분이 비자 위반이나 불법 체류 혐의였지만 일부는 사기나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특히 언어 장벽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법정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개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불법은 불법이지. 저는 법적 관점에서 미국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동기가 있든 없든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제가 쓸 기사의 논조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법정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파리 본사에서는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갈등 상황을 다룬 기사들이 항상 유럽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당일 즉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긴급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측에 우리 국민과 투자 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라. 모든 가용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라. 유럽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움직이려면 최소 며칠은 걸리는데 한국은 당일에 대응했어요. 프랑스 정부라면 먼저 부처 간 협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차관급이나 국장급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고위급에서 바로 움직인 거였죠. 이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조현 장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봤는데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반응은 유럽 정치인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거였어요. 보통은 상황을 지켜보겠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같은 뻔한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조 장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발언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워싱턴에 간다고? 저는 취재 노트에 이 부분을 크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런 사안으로 직접 움직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보통은 차관이나 국장급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교민들이 해외에서 구금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외무장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대규모 테러나 자연재해 수준의 사건이 아니면 고위급이 직접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300명의 구금 사태를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고 최고위급에서 직접 대응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즉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구나. 부처 간 협조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외교적, 통상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외교 차관이 미국 국무부 차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현장 대책반이 즉시 파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이었나? 단순히 빠른 대응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정부의 대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대책본부가 가동되었고 24시간 만에 현장에 고위급 관계자가 파견되었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의 협조, 의사결정 과정, 실행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 부처에서 나온 발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서로 엇갈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적 대응은 미리 매뉴얼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부, 국정원까지 모든 관련 기관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통합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보며 저는 문득 2020년 우한 사태가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파리에서 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이 봉쇄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시기, 각국 정부들의 대응이 얼마나 다른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우한에는 각국 교민들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우한을 완전 봉쇄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외교적 복잡성, 의료진의 안전, 항공편 확보 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한에 있던 프랑스 교민들을 구출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부처 간 협의, 중국 정부와의 협상, 항공사와의 조율 등 모든 과정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전세기를 운항해야 했어요. 세계 각국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전세기를 띄워 교민들을 구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저는 아마 몇 명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우한에 있는 한국인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 404석 규모의 B747 400기가 우한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의 비행기를 보낸다고? 404석짜리 대형기는 장거리 국제선에 쓰이는 항공기인데 이런 비행기를 위험 지역에 보낸다는 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자원에서 나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우한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항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은 위험 지역 운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에어프랑스도 코로나 위험 지역 운항을 거부해서 프랑스 정부가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종사 노조에서 안전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군용기를 동원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민간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까지 직접 동승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위험 지역에 간다고? 유럽 기업 CEO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위험한 지역에는 전문 직원들만 보내고 최고 경영진은 안전한 곳에서 지시만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달랐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교민들과 함께 귀국했다는 거죠. 이런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움직인 거였어요. 368명의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의 안도하는 표정,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한국의 특별함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만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3차에 걸친 전세기 운항으로 701명의 교민이 무사히 귀국했다는 후속 보도를 보며 저는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전하게 교민들을 데려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도적 지원도 함께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마스크 200만 장, 방호복과 보호경 각 10만 개를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중국도 한국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만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였죠. 심지어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한 번 잘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지아 사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2023년 4월 수단 내전 때의 프라미스 작전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되고 하르툼을 포함한 수단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각국의 교민 철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였거든요. 수단 내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전쟁터가 된 거였죠. 공항도 폐쇄되고 전기와 통신도 끊어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28명의 한국 교민이 고립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육해 공군 합동전력을 최초로 투입한 재외국민보호 작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28명을 위해 군대를 보낸다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국방부가 이번 작전을 프라미스라고 명명한 이유도 조사해봤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관과 외국인들까지 함께 구출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조차 자국 외교관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일반 교민들은 각자 알아서 피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 외교관의 증언을 찾아봤어요. 한국군이 와서 우리까지 구해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감사하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증언을 읽으며 저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한 인도주의 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9월 7일, 제가 완전히 충격받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어요.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48시간 만에.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였다면 몇 주는 걸렸을 텐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복잡한 외교적 사안을 해결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리거든요. 각국 정부의 관료주의적 절차만 해도 며칠씩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 미국을 48시간 만에 설득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략적 사고와 협상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조기중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전세기를 투입해 인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368석 규모의 대형기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냉소적으로 봤던 한국 정부의 대응이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결과였어요. 우한에서 수단에서 그리고 이번 조지아에서도 한국은 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켜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이 원칙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아끼고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8시간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전세기 계획까지. 그 실행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계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국민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크고 강한 나라라는 것을. 경제력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진정한 국가의 품격과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력과 실행력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끝까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이런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든든한 면들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